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본방 시청자 여러분, 2017년 9월 3일 일요 미스테리 극장 27번째 시간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원춘 이야기를 하게 될 김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컨텐츠를 보시면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건데 왜 또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혹시라도 뒤로 가기를 누르실까봐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스트리머분들은 오원춘 사건을 집중을 할 때 그 경찰이 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저도 사실 거기까지의 내용만이었다면 전 아마 방송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중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재판 판결문에 나왔던 무언가 좀 이상한 이야기들, 그거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의문점인데 그 의문점을 여러분에게 납득을 좀 시켜보려고 해요. 나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싶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아무도 밝히지 않았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1일 거짓말 같은 일이, 아니 아마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참 좋았을 법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 58분 경기지방경찰청의 112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전화를 받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여성분이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강간 중이다. 난 지금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못골 놀이터 근처에 있는 어떤 집이다 라고 나름대로 좀 상세하게 범행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이때 당시 112 센터는 부부싸움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다음날 아침 경찰은 전화 받은 동네 근처로 그냥 헤매기만 합니다. 빙글빙글 돌고 그냥 이제 피해자가 얘기를 했던 위치에 간 게 아니고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된 기지국 근처 500m 주변만 빙빙빙 돌고 불이 꺼졌던 집은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왜냐면 민원 들어올까봐. 뭐 그런 이야기를 들더라고요.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 현장을 알게 되냐면 실제 위성 GPS 장치를 경찰이 직접 안 게 아니라 소방방재센터 있죠? 소방방재센터에서 위치 추적 GPS를 도와줘서 도움을 받아 하루가 지난 4월 2일날 체포를 하게 됩니다. 별 사건이 아닌 줄, 그리고 그냥 부부싸움이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굉장히 단순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피해자 당시 28세 여성 회사원 광모 씨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될 이야기, 바로 오늘의 악마, 바로 가해자입니다. 피의자 오원춘입니다. 당시 41세. 오원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원춘은 조선계 중국인 불법 체류자입니다. 1970년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조선족이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좀 중요해요.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해요. 2007년 9월 하순 취업비자로서 처음에 한국에 입국을 했다가 그때부터 그냥 불법 체류가 된 겁니다. 돌아갔다 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대로 눌러 산 거죠. 경기도 수원에는 2010년 10월경부터 살았다고 합니다. 5년간 불법 체류자로 무단 체류하며 한국어도 자유롭게 구사했고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중국이죠. 본국에 아내와 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좀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소방방재센터에 연락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별 사건이 아닌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본 오원춘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 안에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시신이 있던 거죠. 처음에는 그게 시체라고도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참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야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4월 2일날 되었던 게 오원춘이죠. 오원춘은 살해 혐의에 대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악마의 주장입니다. 제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우연히 광모 씨와 마주쳤습니다. 몸을 부딪히게 되었고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길래 제가 집으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라고 오원춘이 최초 진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 누군가하고 부딪혔다고 해서, 여성하고 부딪혔다고 해서 자기한테 욕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집에 끌고 가서 죽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웃긴 건 바로 자기 집 앞이에요. 자기 집 앞에서 부딪혔는데 끌고 들어갔다. 뭔가 좀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유가족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동생은 그럴 리도 없고, 문제는 범인이 매주 일요일 10시쯤 그 집 앞을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인적이 없는 밤에 낯선 남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건다?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은 이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서야 조사를 합니다. CCTV를 확인했죠.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CCTV를 경찰은 첫날 초기에 이미 입수를 했는데 분석 발표는 7일 뒤에 합니다. 여기에 분석 발표의 결과를 보면 걸어가던 피해자 앞에 갑자기 오원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그냥 밀어요. 그 넘어지는 순간 그냥 끌고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의도된 범죄였죠. 오원춘은 그 이후에 무언가 진술을 바꿉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까 성매매를 하자라고 제의를 했는데 그걸 거부해서 얘를 살려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스패너로 머리를 쳐서 기절시키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원춘은 진술을 한번 바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원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원춘은 일단 계획범죄였습니다. 오원춘이 주장하는 우발적 범죄는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할 나름대로의 의문점에 대한 팩폭이 있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원춘은 계획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원춘은 불법 체류자였으며, 그리고 오원춘은 자신의 진술을 한번 바꿨습니다. 사건 현장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안에 실제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이렇게 됐죠. 시신은 뭐 말에 따라 좀 다른데 최소 280조각에서 약 400조각 사이로 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봉투가 13개 정도에 나눠져 담겨져 있었고, 평상시 그러니까 부검을 하는 경찰들이 원래 한 2-3명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조각이 많다 보니까 실제 부검이가 14명이 들어갔다고 해요. 너무 끔찍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오원춘은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폭행 검사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요. 너무 심하게 훼손을 해놔서 이게 아예 자체가 불가능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봉지 하나당 약 20여 점의 이제 살점 덩어리들이 같이 있었다고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장기는 어떤 것도 훼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가 들여다 보일 만큼 살을 다 발라낸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뭐였냐면 그 오원춘 집에 봤더니 잡힐 당시에 시신 해체 중이었고, 문제는 옆에, 그러니까 시신 옆에 숫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칼날을 가는 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날로 갈다가 뭔가 칼이 무뎌지면 그걸 다시 갈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체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씩 준비하면서 칼날이 들 때까지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국가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합니다. 우발적 범죄는 절대 아닐 것이다. 아마 계획적 범죄가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죄를 더 확인합니다. 실제로 오원춘이 머물렀던 지역이 부산, 거제, 대구, 용인, 제주, 수원 이렇게 총 6군데인데 이 6군데의 시신조차 아니면 행적이 묘연한 여성분들이 총 135명이라고 합니다. 135명에 대한 걸 같이 조사까지 한번 더 해봤다. 여기까지가 경찰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물론 135명을 그 사람이 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죄가 있을까봐였습니다. 국가수는 실제로 이제 위에 대한 부검을 시작합니다. 뭐였냐면
장기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위를 봤더니 오므라이스가 확인됩니다. 피해자의 위에서 오므라이스가 확인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오므라이스를 전날, 그러니까 4월 1일 피해자가 이제 납치되기 전 오후 8시쯤 저녁 식사로 먹은 걸로 밝혀져요. 10시 반쯤 납치된 거였고요. 만약에 오원춘 얘기대로 다음날 5시에서 7시 정도 살해를 했다면 위가 비어있어야 되는데 위가 비어있지 않았답니다. 그럼 좀 더 일찍 죽였을까? 아니면 너무 겁을 먹어서 소화가 안 돼서 남아있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의문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찰의 주장은 새벽 1시에 죽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문제는 오원춘은 그 전화 끊긴 시간 이후에도 6시간 정도는 살아있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경찰이 전화를 받자마자 찾으러 갔으면 어쩌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오원춘의 진술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말이죠. 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또 나름대로 좀 지나서 4월 말쯤 됐을 때 집에 소각로가 있었습니다. 집에 소각로에 뼈가 발견됩니다. 타다 남은 뼈죠. 이걸 보고 무언가 이거 사람 뼈 아닌가? 라고 조사를 시작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동물 뼈다. 뭐 돼지나 닭뼈다 라고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걸 정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요. 어쨌든 무서운 건 소각로가 집에 있었다는 건 사실인 겁니다. 사건 현장은 이렇게 끔찍했습니다. 처참했고 무서웠고 두려웠고 겁이 났습니다. 이제 오원춘은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제1심 법원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근데 이게 좀 신기합니다.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유가 뭐였냐면 인육 제공서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인육에 대한 부분을 제시합니다. 인육을 팔려고 했다. 인육을 중국에 보내려고 했다. 인육에 대한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 라고 검찰이 제안을 했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서 1심 재판부는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실제 살해에 대한 살해 과정입니다. 강간을 2차례 시도했으나 본인 특유의 발기부전과 피해자의 반항이 결합돼 범행을 실패하였다. 그러니까 성폭행은 실패되었다. 성폭행이 목적이었지만 자신의 발기부전의 문제 때문에 성폭행은 실패했다. 충동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 신고할 걸 걱정해서 피해자를 구타했다. 피가 튈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하고 이불로 급히 감싸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겼다. 사망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뒤늦게 피해자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했는데 피해자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게 되고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둔기로써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내리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봤을 때 재판부는 한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우발적 범죄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적인 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납치를 했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 죽이는 과정 자체가 처음에 때리고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살아있으니까 또 목을 졸라 죽이고 다시 죽였다. 뭔가 어설펐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충동살인의 모습이 띈다. 첫살인 같다. 살인의 범위가 아마 그런 범죄자의 양상이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실제 판결문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주방에서 죽었는데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사체를 엎어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종아리부터 왼쪽 다리 종아리, 뒤 허벅지, 엉덩이 등 그리고 오른쪽 어깨, 오른쪽 손목, 왼쪽 어깨, 왼쪽 손목의 순서로
순서로 피해자의 살점을 순차적으로 잘라냈다. 위와 같은 작업이 끝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앞쪽으로 뒤집어 놓고 부엌칼을 다시 이용해 어깨, 가슴, 배, 음부, 앞 허벅지 순서대로 피해자의 살점을 순차적으로 잘라냈고 그 부엌칼로 피해자의 사체의 무릎을 절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에서 재판 결과입니다. 총 356조각의 살점을 도려낸 후 집에 보관하고 있던 비닐봉지 13개에 나눠 담고 그중 10개를 등산용 가방에 남아 세탁기 안에 넣어두었다. 그러나 일부는 비닐봉지에 담지 못하고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둔 채로 체포가 되었다. 피고인은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부엌칼이 무뎌지자 집에 있던 칼갈이를 가져와 칼을 갈아 날카롭게 만든 다음 다시 피해자의 사촌을 훼손하는 과정을 2회에서 3회 정도를 반복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살점을 도려내며 훼손하는 작업을 하던 중인 2012년 4월 2일 9시 5경부터 9시 7경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보았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무언가 충동적이고 처음한 티가 나요. 뭔가 준비가 안 되고 그냥 때려 죽인 느낌이 나는데 지금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떻죠? 누가 봐도 자신만의 사체 손괴에 대한 체계성을 띠는 사람이에요. 뒤로 먼저 뒤집어 놓고 하나씩 다 깐 거죠. 하나씩 다 깐 상태로 다시 뒤집어서 위에서부터 다시 사체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디가 안 맞냐면 앞에 사람을 죽일 때의 모습과 사체를 훼손할 때의 모습 자체가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가 의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였냐면 피고인의 집에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다수 있었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있었기 때문에 좀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할 수 있었던 도구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부엌칼만 썼다는 거지? 그리고 무뎌진 칼날을 왜 굳이 갈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사체에서 살점만을 전달했을까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체 손괴 행위는 약 6시간 정도의 소요가 됐는데 그냥 죽이고 자신의 목적대로 강간을 위한 목적만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의 사체 절단 행위를 단시간에 가능한 용이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장시간을 요하는 고난도 방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더불어 하나씩 단계별로 쳐냈는데 문제는 몇 가지 부위가 손실되어 있다. 피해자의 사체에서 분리된 살점들의 절단면과 그 형태를 보게 되면 이건 절대로 무언가 그냥 떼어낸 흔적이 아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여 유기하려는데 그치려고 하였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확인을 하게 되면 피고인은 강간 목적 이외에 또 다른 목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1심 재판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사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육이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또 다른 목적과 연관이 분명히 있는 것이 맞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또 하나, 오원추는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에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2개월에 대한 통화 내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원추는 그냥 이유 없이 지웠습니다. 아예 확인이 안 되는 진술이에요. 아예 확인이 안 돼요.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한다. 라고 1심 재판부는 인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는 파헤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재판에서 사형을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오원추는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형!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항소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이 열립니다.
2012년 10월 18일 2심 재판부. 인육에 대한 재공설, 증거 불충분. 따라서 피고인 오원춘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2심 재판부가 이야기를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게 됐냐면, 부엌칼 만으로 사체를 손괴했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사체의 인육 분리가 주 목적이었다면 더 나은 작업 도구가 있었는데 그걸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저걸로는 좀 그렇다. 두 번째, 효율성을 고려해 살점을 큼직하게 베어내고 자르는 방법을 쓰지 않고 부엌칼만으로 조금씩 자른 거는 그냥 손괴한 거지 그걸 갖다 판 게 아닐 것이다. 셋째, 그런 뭔가 좀 이상한 용도로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재판부는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불충분인 거죠. 약간 뇌피셜 같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원춘의 실제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그냥 일용직 노동자였던 오원춘인데 국내에 체류한 지 몇 달 안 돼서 약 3천만 원 정도를 송금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걸 어떻게 보냈지?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좌 이체에 대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저것도 어떻게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이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그 일용직 노동자라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걸로써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인육을 팔았다에 대한 부분을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합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도 2심 확정 판결을 내리고 결국 무기징역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말 현명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에 대한 모습,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재판에 대한 이야기, 의문점 몇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후 공개됐던 문제점들입니다. 뭔가 이상한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바로 경찰 상황실의 녹취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녹취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이걸 제가 조금 있다가도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건데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녹취록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많이 밖에서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보면 1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목골 놀이터 전의 집인데요. 전의 집, 정확하게 어딘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들을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아, 지동이요? 지동 좀 지나서 목골 놀이터 가는 길쯤입니다. 선생님 통 위치 조회 한번 할게요. 네. 저기요, 근데 지금 성폭행 당하신다고요? 아니면 성폭행 당하고 계신다고요?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기동초등학교의 목골 놀이터 가기 전 굉장히 정확한 위치였어요. 저 얘기를 들었는데 왜 안 갔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냐고요? 어떤 아저씨가 그래요. 아저씨요. 빨리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아저씨입니다.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죠?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죠. 문을 잠궜다. 아저씨가 나간 사이에 문을 잠궜다. 들어갔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요?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뒤입니다.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라는 말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찍찍 소리가 났다고요. 뭔가 그런 소리가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그냥 끊어버리자 라고 하고 끊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상황실도 문제지만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저 녹취록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녹취록을 경찰이 공개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녹취록을 공개한 건 1분 20초짜리였습니다.
1분 20초짜리를 공개했다가 그거 가지고 막 말을 하니까 4분짜리로, 그 다음은 6분, 그 다음 7분 25초짜리를 공개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인데 이게 재판부에서 공개했던 녹음본이 있어요. 녹음본이 있는데 그게 원본이 아니에요. 재연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서도 실제 원본을 튼 게 아니라 재연 버전을 틀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은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게 맞아요. 그게 경찰이 잘못한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무언가 부분에 재연 버전을 자꾸 공개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유가족은 원본을 공개해달라고 미친듯이 주장하지만 한 번도 그걸 들어준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녹취 공개는 거부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경찰 대응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뭐였냐면 실제 이 형사과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석희 씨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13시간이면 빨리 잡았다. 빨리 찾아도 아마 신고 직후 죽였을 건데 우리는 그렇게 늦게 잡은 게 아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문제가 한 번 더 나와요. 정말 위험한 말이죠. 그리고 문제가 바로 세 번째가 이겁니다. 외국인 교도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거라 이거 좀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천안에는 외국인 교도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호화시설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오원춘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좀 바로잡고 갈게요. 오원춘은 천안 외국인 교도소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천안 외국인 교도소는 대부분 외국인 모범수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살인마 같은 사람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흉악범, 살인마는 실제로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 오원춘은 흉악범이 가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입니다. 강제 작업은 현재 거부 중이고요. 하루에 1시간 운동 빼고는 전부 다 그냥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천안교도소에 있지 않아요. 천안 외국인 교도소에 오원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오원춘은 경북 북부 제2교도소, 거기에 현재 수감 중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나름 모범수라고 있는 사람들, 그쪽입니다. 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원춘이 외국인 교도소에 있다는 건 일종의 루머니까 저 부분도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아실 표면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표면적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어서 들어볼 법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